우선 다음은 참가자분들과 함께하는 Q&A 및 패널 토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분은 방금 연사해주신 저희 SKT팀 대표이시자 인플루언서 신은혜님, 그리고 두 번째는 MXC 빌딩 매니저 김시원님, 세 번째로 모실 분은 MXC의 공동創유자 에런, 네 번째 데이터IO 거래소의 저스틴 강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널분들과 함께 토의를 진행해 주실 호흡이 코리아의 엘레나 강님까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반대로 만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불금에도 MXC 한국 공식 미더에 와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흡이 코리아에서 전략개시 실장을 맡고 있는 디렉터 엘레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MXC 같은 경우는 호흡이에도 상장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잘 알고 계시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오늘의 패널은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업황 전반에 대한 얘기를 여기 계신 세 분과 저희가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질문 시작하기 전에 한 분 한 분씩 소개 듣고 그리고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소개를 드렸으니까 MX 파운데이션 비즈니스 디벨롭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IO에서 이제 비즈니스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저스틴 강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할거 없을 거예요. 네, 신부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사실 이제 10월 말 거의 할로윈, 백구간튼도 여기 위에 다 있고 이제 할로윈 다 돼가는 거 보니까 이제 오늘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거의 연말이 다 돼가는데 사실 이맘때쯤 되면은 또 항상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 한 해 중에서 많은 또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또 꼽으려고 하면 이제 FATF에서 릴리즈했던 Guidance for Virtual Asset이라는 그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고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사실 당시 권고안이 나왔을 때는 이제 크립토커런시가 아닌 버추얼 애셋, 디지털 애셋에 대한 얘기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가진 의미,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한마디씩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 먼저 하나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측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질문은 거래소 측 분들이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암호화폐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디지털 자산 그런 거를 좀 아무래도 그냥 보통 자산보다 좀 더 낮게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랄까, 아무래도 저희가 물론 원화나 그런 USD 달러 같은 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자산이라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은 저의 그런 컴퓨터의 파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4차 산업으로 쭉 가면서 이제 미래에는 저의 컴퓨터, 그래서 그런 컴퓨터가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가 이게 현존하는 자산보다 더 낮은 거 아니라 저는 오히려 미래의 자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저희 프로젝트 쪽이니까 거래소 쪽을 들어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IO 거래소의 저스틴 강이라고 합니다. 일단 거래소 측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KYC와 이제 AML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요. 사실 수신자나 이제 발신자,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를 자산을 보낼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신자나 이제 저희
회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다고 치더라도 수신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기관의 어떤 그 입김에 작용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 같은 것들을 다 해결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또 이제 앞으로 나가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 디지털 에셋의 이게 에셋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버추얼 에셋에서 디지털 에셋에서 다시 크립토 에셋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이렇게 하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개념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금 뭐 증권회사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가상화폐 쪽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엔 기관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느냐를 풀어나가는 것,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조차도 전부 다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2020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 더 빨라질 것입니다. 굉장히 가속화가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잘 들었고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업비트에서 최근에 그 장외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블록체인 중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이번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업비트에서 이제 그런 주식 플랫폼 만드는데 거기서 블록체인 코인을 거래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업계에서는? 장외 주식뿐만이 아니라? 네, 거래소 아니면 정확히 그러면 PC를 통해서 네, 블록체인에 나 올려놓고 하겠다는 거죠. 사실 지금 그 현물 통화 말고 그 블록체인 파생 통화 파생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디파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ICO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STO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다가 지금 2019년 들어와서 디파이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디파이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제 POW라고 하는 작업 증명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이 이루어져 왔지만은 이제 POS라고 하는 지분 증명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더불어서 비트코인에 없었던 스마트 계약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 계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본원 통화에서 이제 새롭게 파생되는 파생 통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암호화폐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본원 통화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제 파생 통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이 통화를 조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금리나 이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암호화폐 쪽에서는 사실은 그 이자라는 개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탈중앙화 금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담보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말고도 최근에 이제 벡트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는 어떤 암호화폐 파생 통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게이트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물 통화보다는 파생 통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또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비트맥스가 굉장히 유명하기는 하지만은 그 외에도 이러한 선물에 관련된 통화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 올 머니마켓이 한 1%도 채 안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제 전체 가상 통화가. 그런데 그 통화가 1%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점유율 파생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그 영향력을 아마 끼치게 될 겁니다. 지금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희 뭐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1%가 채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한민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1%도 채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부분이 앞으로 20%, 3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물론 비트코인 말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굉장히 다른 어떤 플랫폼 통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파생 통화 부분이
굉장히 급속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2020년에서 한 2030년 사이로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통화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 거래소 코인도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한 부분이 있고, 거래소 코인을 계속 개발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나가는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도 꽤 괜찮은 매력적인 그 스테이블 코인의 한 투자 상품으로서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디파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질문을 넘기기가 수월해졌는데, 사실 뭐 작년 이맘때쯤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STO였거든요. 사실 올 한 해는 정말 뭐 디파이 한 해가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업계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업스터클이라면 업스터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기존의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블록체인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유저 어답션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디파이 영역에도 인플라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에서 방금 이렇게 또 저스틴 님이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좀 다들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아무래도 경우에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 이제 MH 자체가 이제 물론 ICO를 한 지는 이제 1년이 막 되고, 이제 솔직히 MH가 존재한 지는 약 2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좀 초기에 이제 조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 그런 거를 해봤는데, 뭐 저희가 뭐 이러한 기술력이 이렇고 이런 블록체인이 이렇고 이게 뭐 노드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분들이 듣질 않아요. 모든 거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베이스. 그래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항상 포커스를 해왔는데, 저희 같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솔직히 좀 잘못했던 거가 결과물이 아니라 프로세스. 지금까지 이러한 거를 어떻게 해왔습니다를 너무 포커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전에 대한 솔루션보다는 더 좋은 솔루션, 이 전보다 더 빠르다, 이것만 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기만 하면 되고, 저희가 더 좋은 솔루션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유저 확보에는 저희는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4G, 5G 거기서 유저를 데려오냐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기존 유저분들한테 저희의 솔루션이 더 뛰어나다, 더 빠르다, 더 저렴하다, 더 간단하다, 이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디지털 화폐가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앞으로 이게 진짜 사용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좀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될 것 같아서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디지털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왜 하고 계신지 안 되면 이걸 공격을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CBDC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블록체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라 화폐의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2014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에 들어서부터 갑자기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의 개념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CBDC를 블록체인으로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에 뭔가 위협을 좀 느껴서 우리도 지금 이 CBDC에 대한 굉장히 거창한 발표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7개의 은행이나 이제 이런 2단계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BIS 총재가 그 블록체인에 대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나 그 적대적인 관점이었었는데, 그 중국에서 발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자마자 바로 입장을 바꿔서 이 디지털 화폐가 나올 것은 앞으로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 금융권이나 아니면 이 화폐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이것을 알기 시작을 한다는, 우리 속내를 알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CBDC 관련해서 우리는 안 한다. 왜 안 하냐라고 하냐면 기존의 금융 결제 시스템이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고, 네, 굉장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95% 가까이 퍼펙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만드는 CBDC와 그리고
그 민간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금융 플랫폼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본원 통화 같은 경우에는 CBDC가 장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파생 통화 같은 경우에 결국엔 민간이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장 대체가 빠른 부분이 지급결제 시장이고 대체가 굉장히 느린 부분이 모기지나 이쪽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모기지나 이쪽 시장의 대체율은 대략 12%, 15% 정도인데 지급결제 시장은 30%에서 40% 가까이 이제 대체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모기지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지금 암호화폐 쪽의 파생상품 시장과 기존 금융계의 그 모기지 시장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은 저희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이 이제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그 단번에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을 이제 이더리움 2.0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비탈릭 부테리는 뭐 트위터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뭐 샤딩이라든지 뭐 플라즈마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에서 2018년 그 ICO에서 STO 넘어갈 때도 그렇고 STO에서 지금 디파이 넘어갈 때도 1년 단위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그 취득하셔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신 분 없는데 수고하세요. 네. 좋은 얘기인데 저도 뭐 특별하게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좀 양보 오늘은 말을 많이 안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교수님 중에 최근에 쓴 책 중에 축소경제에 대한 책을 미래세 표현할 수 없나? 아마 축소경제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축소경제가 뭐냐면 지금처럼 양적 계속적으로 물건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경제금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암호화폐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디지털 에셋이라는 것도 적어요. 이제는 각국의 기업이나 나라들이 자금을 쉽게 부여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양적 완화를 못하는 시대에 이제 돌입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미국 내에서만 투자를 받았던 건 전 세계로 확대를 하려면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서 무슨 화폐든 뭐가 보안성이 있는 우리가 지불결제 수단이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원 통화는 CBDC나 중앙화폐가 가능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내려가는 기업들에서 쓰는 코인이 제가 여러 개가 살아남는다는 게 뭐냐면 본원 통화 찍어내더라도 그 이풀 안에서 쓰는 코인은 달라요.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결국엔 법정화폐 CBDC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오스나 이더리움이나 그 외 뭐 삼성이 만들던 카카오가 만들던 이런 코인들이 우리가 지금도 화폐가 200개가 쓸 수 있듯이 지금은 더 기능성을 더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200개가 아니라 500개를 내 코인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1000개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코인이 다 죽는다. 이것 또한 맞지는 않습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졌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사실 뭐 질문을 두세 개를 더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Q&A 세션으로 계신 분들 혹시 질문 계시는 분들 있으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마이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네. 질문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늦었는데요. 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질문 드리기 전에 어쨌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그 전문가분을 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저스틴 강님을 아주 진짜 자주 매일도 하죠.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질문 간단히 드리면요. 다들 뭐 아실 것 같은데 어저께 청문회에 리브라이 나왔잖아요. 그 리브라에서 공화당 그 의원이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투자에 좀 관심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네 분이 다 전문가시니까 다들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 이제 공화당 의원이 한 얘기가 아시다시피 그 세계의 그 암호화폐하고 리브라는 진정한 암호화폐하고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미디어에서는 이게 불장을 이런 언급한 게 불장을 예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리브라하고 뭐? 리브라와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리플 이런 진정한 암호화폐와 리브라는 별개다.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브라는 좀 괜찮고 암호화폐는 문제가 있으니 리브라를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리플은 또 다른데 이 잘못 얘기한 건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세계는 진정한 암호화폐고 리브라는 그런 그것들과는 구분해야 된다. 그 구분해서 이게 이제 달러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미디어에서는 조사를 했더니 이게 불장을 예측한대요. 이게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는 나쁜 거고 리브라는 괜찮은 거니까 리브라를 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실 제일 먼저 신부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또 저스틴 감독님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관점에서 이게 우리 비트코인이나 리플도 좀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리플하고 또 암호화폐는 다르니까 그죠? 일단은 지금 공화당 의원이 얘기했다는 게 딱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맞잖아요. 공화당은 어디랑 친하다?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 리브라는 되게 옹호하는 단어들을 이제 본인은 이제 해석을 하신 거고, 그래서 리브라하고 암호화폐는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화당 쪽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되게 호의를 갖고 있고, 민주당은 사실은 좀 악감정이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게 불장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베이스를 언론사는 모르고 펀더멘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라든 뭐 리플이든 자긴 잘 모른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 어차피. 근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리브라도 암호화폐 범주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생길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리브라가 들어와준다면 절대 됩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페이스북이라는 게 30억 이용자가 있어요. 30억 이용자가 있지만 어차피 교차예요. 페이스북에 30억 이용자 중에 카카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위챗도 있을 수 있고요. 알리바바 내가 한 플랫폼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이 결국엔 연동을 해갖고 움직여야 돼요. 유기적으로. 그럼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틀에서 벗어나갖고 이게 다 어디죠? 공중에 떠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주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경이 없죠. 그럼 그거를 플랫폼마다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전이를 시켜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페이스북에 없는 내가 뭐 사용해야 되는 뭐 쇼핑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왓챠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고 그쪽하고 연동을 시켜갖고 써야 될 때 거기서 써야 되는 돈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좋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아니면 사실은 그런 대기업한테 다 죽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초기에 붐을 일으키는 데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시그널을 줄 것이다. 저는 봅니다. 리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리플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리플은 살짝만 얘기를 하고, 일단 그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 코인이랑 리플 넷이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 넷은 네트워크고요. 리플 코인은 코인으로 쓰여지는 건데요. 리플 네트워크는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로 시작되는 X 커런트, 그다음에 X 비아, X 래피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원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터레저라고 하는 그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엑스비아는 이제 말 그대로 말단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엑스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반 망을 형성하고 있는 송금 시스템 망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빠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리플 코인을 써서 이 부분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엑스 래피드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본 베이스는 커런트가 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제 버네키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리플의 인터레저를 굉장히 옹호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연준이나 이쪽 그 금융 쪽에서 굉장히 끌어안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스위프트를 대체할 만한 그 상대자로서 리플이 나타난 거거든요. 스위프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예전에 그 이란의 금융 제재를 한번 가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그 이란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외화가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다 막아버린 그 메인이 이제 스위프트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리플이 들어와서
그 연준의 말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정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 스위프트를 쳐내고 리플을 밀어주진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리플을 밀어주면서 리플이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기관과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은 이 스위프트와 리플의 경쟁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7년에 갑자기 한번 리플이 5,000원까지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리플이 대략 한 5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300원대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리토속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300원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꿋꿋하게 굉장히 스테이블한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플이 그나마 좀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리플이 한 번은 가격이 굉장히 리플의 그 가격 탄력성을 좀 보자면은 6원에서 확 올라갔다가 다시 6원으로 돌아오고 다시 6원으로 돌아오고 이런 고무줄 같은 탄력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300원이 되었을 때도 다시 300원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플을 300원에 사서 만약에 1000원이 됐다 그러면 더 보유하지 마시고 그때 딱 팔으신 다음에 다시 300원까지 또 돌아오실 때 사는 게 이제 리플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예전에 리플을 이제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리플은 굉장히 멀리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라와 이제 CBDC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리브라 말고도 리브라는 이제 자유를 모토로 해서 전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금융의 자유를 주겠다가 그 리브라의 백서에 나와 있는 모토고요. CBD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국의 협회를 디지털화해서 이 전체적인 금융의 흐름, 그 다음에 추적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다. 그래서 약간 검열의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개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CBDC인 RTMS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두 가지 채널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리브라가 드러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뉴스를 조금 더 캐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 입장에 보니까 좀 뉴스를 보면 뭐 리브라 어쩌고 하는데, 리브라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저희 입장에서 암호화폐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브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어텐티케이트가 거래가 있으면 거래를 다시 되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은행하고 다른 점이 없어요. 솔직히 저희 볼 때는. 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어쩌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그냥 여기서 A에서 B에서 돈 보내는 거에 쓰는 거를 그냥 은행 그런 거 없이 그냥 리브라 포인트 제로 그냥 코인으로 그냥 써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메이플 스토리 진짜 많이 했는데 프로모 차를 메이플 스토리에서 메이플 캐시 해가지고 그냥 보내지. 어차피 뭐가 리브라를 만들어. 근데 리브라가 만들어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페이스북이 만들었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저는 솔직히 프로젝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페이스북이 이제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정보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솔직히 정보 팔아먹어서 그때는 엄청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아마 대부분 다 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보 팔아먹었다고 페이스북 탈퇴했다고 다시 또 페이스북 들어오세요. 왜냐면은 하도 다른 애플리케이션 쓸 때 페이스북 필요하고 쓸 때 페이스북 필요하고 페북 메시지 보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보안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보안에 대해서 절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라가 페이스북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건데, 솔직히 이제까지 저희한테 정보 팔아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 이제 누구한테 돈을 보내는 그것까지 맡기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라가 어쩌고 그러는데, 리브라가 보내는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리브라가 하는 페이스북 저급을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크니까 거기서 포커스를 받고, 하도 크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리브라가, 저는 진짜 리브라 싫어요. 제 트위터 보시면은 거기에 저 욕하면서 F 써가면서 저 F 리브라 그렇게 저 썼어요. 근데 그래도 왜 리브라가 성공할 거냐면은, 왜냐면은 하도 크니까.
너무 커서 실패할 수가 없는 경우가 리브라예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리브라 어쩌고 뭐 은행이 어쩌고 그런데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을 해드리면은 저희 암호화폐 저희 프로젝트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일하면서 저희가 뭐 얼마나 뭐 돈을 많이 받을까요? 편할까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토큰 투자하셔가지고 뭐 돈 이러시면은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쁜 거 다 어디로 갈까요? 저희한테 가요. 제가 커뮤니티 매니저, 제가 한국 커뮤니티 매니저고 제가 글로벌 커뮤니티 매니저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뭐 그룹에서 뭐 욕 쓰는 건 괜찮은데 저한테 개인 메시지 와가지고 저 한 베를린 새벽 3시, 새벽 4시 메시지 와가지고 눈 떠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너 어쩌니 뭐 팬들까지 해주면서 진짜 그런 거가 암호화폐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계속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아마 제 부모님들은 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지 뭐 다른 뭐 대기업 가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저 미국 대사관에서 일할 때 진짜 편하게 일했어요. 근데 왜 이러고 있냐? 왜냐면 저는 데이터의 분산화, 금융의 분산화, 이 분산화를 믿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저희 야근 수당 안 나와요. 야근했다고 뭐 저희가 야근 수당하는 게 야근했다고 그냥 휴일 좀 더 주는데 저는 그 휴일 절대 안 써요. 왜냐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저희 프로젝트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분산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돈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다 여러분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게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너무 큰 뭐 은행에서 뭐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뭐가 나왔는데 뭐 절대로 뭐 분산에 대해서 솔직히 보면은 분산 하시는데 그렇게 뭐 신경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잘 아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리브랄 말씀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이렇게 좀 제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제 프로젝트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은 투자를 하셨지만 저는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가 여기서 제가 일하는 전 시간이에요. 전 제 인생을 여기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리브랄 투자할 때 투자를 안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투자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투자를 하실 때 이게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게 뭐 페이스북이 여러분의 정보를 파신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래도 좋다. 나한테 돈만 만들어도 좋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세요. 근데 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저는 절대 리브라를 서포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뭐라 그랬든 리브라가 불장을 가져온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이니까 크니까 그런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장을 가져온다? 뭐 리브라가 뭐 가격이 뭐 스테이블 토큰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절대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제 인생을 바친 그런 프로젝트 그런 거에 리브라가 그런 거를 짓밟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브라를 정말 싫어요. 본격적으로 너무 열정을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신부님의 답변하는 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가격이 오를 거다는데 이제 두 분은 이제 아직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딱 구분을 했어요. 암호화폐는 나쁜 거, 리브라는 괜찮으니까 좋아야 돼. 이런 게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투자자들, 비트코인 갖고 있고 이더리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볼 거냐? 이 규제를 막 강하게 들어온다면 이게 이제 폐쇄시킬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암호화폐를. 그게 두려운 거고. 그런 거예요. 제 질문들 그건데 이제 신도시민이 다 단기적으로 이제 이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 그분은 사실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분들은 저희처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 사실 아니니까 의견을 너무 좀 모아고 김시원 씨 대답에 제가 응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원 씨 말대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본인 욕을 먹고 잘못되고 그리고 리브라 같이 돈 있는 애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프로젝트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면 암호화폐를 만들어 쓰레기 짓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욕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선구자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찌그리면 안 돼요. 저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지만 그게 제가 감당해야 될 무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유튜버가 어떤 뭐 애들이 아이쇼에서 헤쳐먹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서 몸 담고 있는 동안은 그게 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안고 가야 될 십자가 같은 거라고 보는 거고 김시현 씨도 지금 뭐 고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본인의 자양분이 돼서 커나가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응어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리브라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리브라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이 좋다면 리브라를 반대하겠죠. 근데 리브라라는 건 단순히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MXC 프로젝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표한 프로젝트에서 돈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거기를 우리가 열심히 또 서포트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지면서 또 기초기업을 팔릴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충분히 아니죠. 그리고 이분들 아직 투자 안 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실 거예요. 아니, 나중에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어차피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몰렸다는 거죠. 미국가 사실은 좀 나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마약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약의 역할을 할 거고 사실은 비난하는 건 저도 싫어요. 비트코인에 뭐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일단 스타트업이 먼저 스타트를 끌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느 정도 성장같이 보여주고 대기업들이 수순을 밟아서 들어오는 게 좋은데 대기업이 지금 만든 것도 시작이 숫자가 들어오는 건 저도 안 좋은데 다만 지금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독약이라도 필요한 시간이 생기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단서를 얘기하고 미국나라가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를 들어라고 생각 안 하고 아까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단기적인 자극제가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한잔 상태요. 뭐 리튬을 계속 가져갈 게 아니라 그래도 살아남는 거냐? 그럼 오케이 더 가져가는 거고 이더리움 더 살아남는 거냐? 오케이 살아남고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 이번에 리브라 때문에 펀더멘탈 주어도 가지고 온다. 그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시간대 질문 있어요. 오늘 정말로 제가 믿어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다 수박 못할게요. 진짜 처음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 다 유튜브에도 나보다 많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공부하시 사기꾼만 공부하죠. 아니, 내가 가요 잠깐만요. 제가 행사를 한 처음 모습 갔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저랑 5분 이상 대화한 시기가 딱 2명밖에 없어요. 그게 오톨로지 대표하고 누구야? 한국 어떤 분인데 나머지는 질문에 답을 아예 못해요. 아니, 은행 시스템을 모르는데 은행 코인을 만들어갖고 팔고 있고 그래갖고 저는 이런 대화를 처음 해봐요. 태어나갖고 아마 하면서 교수님도 이런 대화를 못해요. 교수님들도 진짜. 질문 하나만 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질문이 있는데 간단하지 않은데요? 네? 간단하게 답변드려요.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디파이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전 세계에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 몇 프로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건 반대로 전제적으로 약간 뒤틀자면 그 통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하나의 존재에 대한 얘기 하나랑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비트코인은 POW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POW로 포스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에너지 낭비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포스로 이더리움 방향을 바꾼 것 같고 비트코인은 그 완성품적인 그런 결과물로 계속 쭉 밀고 있는 거죠. 포버티에서. 근데 결국 21,000개의 채굴이 다 끝난 이후에 계속 노드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 낭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DApp들이 그러니까 요즘 수많은 플랫폼 코인들이 있지만 사실 킬러 덱이라고 나온 것들이 요즘 최근에 없습니다. 뭐 많이 해봤자 도박밖에 없는데 앞으로 킬러 덱으로 어떤 것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밥 먹고 사세요? 지금 날카로운데 이게 직업이에요? 죄송 아닙니다. 제가 할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질문.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에너지를 비트코인의 측면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에너지가 낭비가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동의 3배, 4배 넘는 에너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원래 파리 기후 협약을 오바마가 들었는데 트럼프가 나왔죠. 전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화석 에너지가 많은데 파리 기후 협약이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에너지가 남아도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에너지 낭비다? 비트코인 채굴에서 뭐 작동하는 에너지가 낭비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낭비라고 할 수 없고 환경보호 단체가 봤을 때 낭비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석유 에너지가 지금 수소전기로 넘어가면서 고갈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고갈된 거라고 배웠잖아요. 남아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지금 현상이 있고 비트코인을 에너지 낭비라고 말하기는 이제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뒤에 앞 킬러에 대해서 킬러 대회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삼성에 보면 최근에 그 스토어에 많은 게 탑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 뭔지 아세요? S10 없으세요? 아니 있어. 바로 썼잖아. 했잖아. 뭐가 들어가냐면 게임. 그러니까 게임 관련 쪽에서 삼성이 저걸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블록체인은 딴 건 모르겠는데, 게임 관련 산업 쪽에서 킬러 앱이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원래 금융이나 코인을 많이 쓰고 처음에 우리가 아는 코인들 몇 개 어거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 들 때는 뭘로 넣냐면 다 게임 관련으로 나왔어요. 거의 대다수는 게임 관련을 넣고 우리나라 아르고 하나 들어왔는데 금융 앱이야 아르고가. 그거 말고 게임 관련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삼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트랜잭션이나 이렇게 킬러 앱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뭘까를 보니까 게임 산업 쪽으로 많이 지금 방향을 잡았고, 게임 산업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좀 보여요. 그나마 게임 산업 쪽에 금융사업은 지금 금융사업자들이 있는데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면 금융사업자는 당장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게임 쪽에는 그런 트랜잭션을 늘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게임 산업이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보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POW 같은 경우에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제가 수치를 최근에 이제 본 거는 전 세계 전력량의 약 0.3%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0.3%라는 수치도 전 세계 41위 정도의 수치예요. 상당히 높은 수치에 이제 있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계속 이 정도의 전력 수요를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 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화폐가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이 프로토타입의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디지털 그 커런시가 나타날 수 있느냐를 사실 기관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보고 싶은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약 10년, 20년, 뭐 몇십 년 뒤에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대체할 다른 암호 그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부가 만든 그런 화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분명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최근 상황은 지금 디파이가 나오게 되면서 POS가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이제 POS가 그 지금 디파이를 돌리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POS로 넘어가게 되면은 POW에 있는 전력량이 대략 한 99%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정도 이제 해킹이 안 당했던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POS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건들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는 이 POW의 관점에서 POS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그 정도의 강력한 보안을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오늘인가요? 가트너에서 이제 10가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3년 내내 블록체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보안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추적성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부분들이 블록체인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트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슬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이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계속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지금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지금 그 저희가 탈중앙화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뭐 386, 486 컴퓨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서버를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2020년, 2025년이 되면은 그 대략 한 170제타라고 하는데, 제타는 2의 거의 21승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빅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더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전부 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오픈소스 체계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했을 때는 전부 다 이것들 서버를 관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커지는 시장에서는 이 그 데이터들을 절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체계로 나가게 되는데, 이 오픈소스 체계로 나가게 되면서 기업들은 그 총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투명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 안에 이제 들여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제 분산화 쪽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앙화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분산화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앱 같은 경우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디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ICO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토큰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시큐리티 토큰, 그다음에 유틸리티 토큰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큐리티 토큰이 얘기 아니라 그 유틸리티 토큰 쪽에서 DM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게임 산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IoT 이제 슬슬 쓰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지금 IoT 쓰고 있는 거는 핸드폰 하나뿐이지만은 최근에 집에 가면은 누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알렉스가 있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렉스한테 뭔가 지시를 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시하더라도 그것이 먹혀 들어간다면은 집안에 있는 어떤 IoT 데이터, IoT 기기들이 오작동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것은 물리적 화폐예요. 하지만 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기기를 명령을 하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어떠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MSC 설명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앞으로의 IoT 시대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제 내일 저희가 미더에 있어서 얘기를 할 건데 AR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AR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져왔거든요. AR은 이거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단계적으로 2025년, 2030년 이렇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시장까지 전망을 하면서 그 DM을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 AR이나 VR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게임 산업이나 엔터 산업이 크게 될 거고 이쪽 분야의 블록체인 사업은 사실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쪽은 사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제도적인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DM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MX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POW, 이제 PO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무래도 이제 POW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이 기술에 대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어디서 왔냐면은 저희 주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POW나 POS 같은 경우는 일단 POW 보자면은 아무래도 proof of work, 일을 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돈을 일을 해서 벌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POS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에 돈을 넣으면 거기서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돌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서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뭐 마이닝이나 POW 그런 것은 지금 뭐 전력 낭비가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거는 아직 10년도 안 된 기술이에요. 아직 그 기술의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개발을 하시면서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전력의 낭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이 이어나갈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지금의 약간 초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 전력이 나중에 좀 더 많은 그런 솔루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저가 이제 POW와 POS 그 외에 말씀을 드리고 싶으시면 이제 저스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아무래도 저희는 요즘 이제 IoT 그런 기기들의 기기 그런 뭐 기기 데이터 네트워크 이제 그런 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POW는 일을 해서 돈을 받네, POS는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네. 근데 이거가 저희 사회에 저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거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사회에서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거가 아니고 사회에 뭐 이자를 해서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 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저희가 사회에 파티시페이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에 참여를 하고 공헌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2020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유럽 프로젝트니까 유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POW는 지금 전력 낭비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뭐 채굴비가 너무 비싸서 솔직히 돈 있는 사람들이 하고 POS는 어차피 이자 받는 거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분산을 하는데 이런 분산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돈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저희 사회처럼 어떻게 공헌을 할 수 있는가 그 공헌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POP, Proof of Participation, 그거를 통해서 즉 그 저희 이코시스템, 블록체인 이코시스템에 참여를 하셔서 예를 들어 뭐 혹시 하시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네? 회사 알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다니세요? 아, 역시 게임 잘하시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게임 회사에서 뭐 그런 디벨로퍼 일을 하시면은 이러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블록체인 뭐 게임을 개발하시면은 그런 거기 참여를 하시잖아요. 블록체인 이코시스템에 참여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2020년 그래서 저희 블록 쪽에서는 POP가 2020년도에 가장 큰 혁명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POS, 뭐 POW가 나쁘다는 거가 아니라 이거는 단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솔루션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하는 거는 지금은 낭비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초기 투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제가 뭐 여기 뭐 애널리스트도 와고 아니고 금융권 종사자 와 계신 많아갖고 웬만큼 많아갖고 답을 드리기가 힘든데 첫 번째 질문에는 제가 답을 못 들은 기억이 났어요. 질문이 무슨 거였는데 50% 정도가 통장이 없는데 그 50%는 그러면 암호화폐를 쓸 여력도 없는 거 아니냐, 투자 여력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아이러니한 게 멕시코 노동자들이 미국 가서 일을 했는데 미국에서 돈을 보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수수료가 더 비싸 버린 거야. 그리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렸죠. 그래서 걔네 그 노동자들이 돈을 보내는 목적으로 뭘로 했냐면 코인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내갖고 그 멕시코나 그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팔아갖고 자기네 화폐로 지급받는 이거를 한 7년 전에 우리나라 다큐에서 방송을 했는데 칠레 노동자가 그래갖고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배추를 팔아갖고 수출을 해요. 수출되고 뭘로 받아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10년 전 다큐 보신 분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나온 거고 암호화폐라는 건 사실은 여기 뭐 여기 당사자잖아. MCX를 죄송합니다. MSC 코인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사물기기가 연결이 되면 100원, 200원은 내가 집을 결제할 때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물이 연결되고 1원, 2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될까요? 그럼 골치 아파요. 띵띵띵띵 계속 울린다고요. 걸을 때마다 울리고 뭐 비를 맞으면서 뛰니까 또 울리고 뭐 차에 살 때도 울리고 왜 정보를 계속 주고받을 거니까 수시로. 그럴 때는 1원, 2원의 아주 소액 결제가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소액을 이동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이걸 국경으로 넘길 때 유리한 거지 지역사회로 넘길 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만 좀 더 보시면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 금융 보급률이 대략 20%에 30% 정도고요. 오히려 모바일이나 이제 인터넷 보급률이 60%에 70%입니다. 그러면은 그 갭이 발생을 하잖아요. 20%에 30% 정도의 한 갭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전체적인 시장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신용불량자한테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신용을 굳이 여기에서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고 자기 신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자기 신분이 그 디지털 신원 인증이라고 해서 DID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가장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자기 신분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못 만드는 사람도 전 세계 20억 명이 넘습니다. 대략 한 10억에서 20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지갑을 만들어서 자기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은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는 가능한 개념이지만 현 시대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분짜리 코너인데 1시간을 너무 감사합니다.